서울 송파구의 허름한 원룸. 71세 박철수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마지막 남은 통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잔액 37만 원. 이것이 40년간 성실히 일한 평범한 회사원의 마지막 재산이었다. 아버지, 전화 안 받으시면 어떻게 해요? 문 밖에서 아들 박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철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강남의 40평 아파트에서 여유롭게 살던 그였다. 하지만 믿었던 사위의 사기 투자로 모든 것을 잃었다. 장인어른, 정말 확실한 투자처입니다. 1년만 기다려 주세요. 사위 김성훈의 말을 믿고 퇴직금 2억과 아파트까지 담보로 잡혀 투자한 돈은 모두 사라졌다. 성훈은 외국으로 도망갔고 딸 미영이는 이혼 수속을 밟고 있었다. 철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박철수 씨죠. 저는 온누리 사채업체 김 과장입니다. 대출 상환일이 지났는데요. 철수의 손이 떨렸다. 생활비를 위해 빌린 사채 500만 원. 한 달 이자만 150만 원이었다. 일주일 더 기다려 주세요. 아들이 돈을 구해온다고. 죄송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내일까지 원금과 이자 650만 원 준비해 주세요. 전화가 끊어졌다. 철수는 무력하게 휴대폰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그 눈을 바라보며 철수는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평생 성실히 살았는데. 저녁이 되자 문 앞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아들 준호가 왔다. 아버지, 문 열어주세요. 철수는 아들을 볼 면목이 없었다. 40년간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남겨주지 못한 무능한 아버지가 되어버렸다. 준호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문틈으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목소리에는 절망과 후회가 가득했다. 이부 거리로 내몰리다. 아버지, 제발 문 열어주세요. 준호의 간절한 목소리에 철수는 마침내 문을 열었다. 준호는 아버지의 야윈 모습을 보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버지, 왜 이렇게 되셨어요? 집도 팔리고. 준호야, 아버지가 바보였다.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어.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다. 준호는 아버지를 꼭 안았다. 괜찮아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작지만 함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며느리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결혼할 때 새 집 마련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제는 집만 되는 신세였다. 아니다. 아버지는 혼자 있을게.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원룸을 나섰다. 월세도 밀렸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서울역. 철수는 대합실 구석에 앉아 있었다. 주변에는 비슷한 처지의 노숙자들이 있었다. 며칠 굶어서 어지러웠지만 자존심 때문에 아들에게 연락할 수 없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옆에 앉아 있던 60대 남자가 말을 걸었다. 그의 이름은 최동식이었다. 처음이시죠? 저도 3개월 전에 여기 왔어요. 사업 망하고. 동식은 철수에게 컵라면을 건넸다. 철수는 고맙다며 받았다. 사업이요? 작은 식당 하다가 코로나 때 문 닫았어요. 대출 받아서 버텼는데 결국 집까지 날렸죠. 두 사람은 서로의 사연을 나누며 위로받았다. 그날 밤 추위에 떨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철수를 보며 동식이 말했다. 아저씨,
여기 있으면 죽어요. 일이라도 찾아야 해요. 이 나이에 누가 써줘요. 포기하면 안 돼요. 살아야죠. 동식의 말에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절망만 가득했다. 3부 마지막 희망. 일주일째 거리를 헤매던 철수와 동식. 두 사람은 종로의 한 고시원 앞에 섰다. 여기 일당 5만 원에 전단지 돌리는 일 있다고 하는데. 동식이 작은 종이를 보며 말했다. 철수는 망설였다. 평생 사무직으로 일해온 자신이 거리에서 전단지를 돌린다는 것이 서러웠다. 자존심 버려요. 일단 살아남아야죠. 동식의 격려에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찾아간 곳은 행복투자 투자자문회사였다. 어르신들 환영합니다. 저희 투자 설명회 홍보 전단지 나눠주시면 됩니다. 20대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했다. 철수와 동식은 전단지 뭉치를 받고 거리로 나섰다. 신상품 투자, 100% 수익 보장.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단지를 나눠줬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혹시 아는 사람이 볼까봐 두려웠다. 오후 늦게 한 할머니가 다가왔다. 아저씨, 이거 정말 돈 벌어줘요? 철수는 머뭇거렸다. 자신도 투자 사기를 당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권할 수 있을까? 할머니,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투자는 위험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갔다. 동식이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저씨, 우리가 돈 받고 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양심상. 그때 철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준호였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며칠째 연락이 안 돼서. 철수는 전화를 끊었다. 아들에게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저녁에 일당을 받으러 간 사무실에서 철수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벽에 걸린 회사 소개서에 김성훈의 사진이 있었다. 자신을 사기친 사위였다. 저 사람이 누구죠? 아, 저분은 저희 회사 고문이세요. 김성훈 상무님. 철수의 온몸이 떨렸다. 사위가 여전히 사기를 치고 있었다. 사부 복수의 계획. 철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신을 속이고 도망간 줄 알았던 김성훈이 떳떳하게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다. 동식아, 나 그 회사에 계속 다닐 거야. 왜요? 양심에 찔린다면서요? 복수하려고. 철수는 동식에게 모든 사정을 털어놓았다. 동식은 놀라며 고개를 저었다. 아저씨, 위험해요. 괜히 건드렸다가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철수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다. 다음 날 그는 다시 행복 투자를 찾았다. 어르신, 오늘도 전단지 업무하실 건가요? 네. 그런데 혹시 사무실에서 도와드릴 일은 없나요? 옛날에 회계 일했거든요. 직원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부 서류 정리 같은 것 도와주세요. 시급은 똑같이 드릴게요. 철수는 기뻐하며 사무실로 들어갔다. 이제 김성훈의 정체를 파헤칠 기회가 생겼다. 며칠 후 철수는 서류를 정리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이 회사 역시 폰지 사기였다.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주는 전형적인 다단계 투자 사기였다. 이런 악질들이. 철수는 몰래 서류를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증거를 모아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그날 오후 김성훈이 사무실에 나타났다. 장인어른. 김성훈은 철수를 보고 깜짝 놀랐다. 철수 역시 얼어붙었다. 너는 여기서 뭘 하는 거냐? 장인어른이야말로. 여기서 뭘? 둘은 서로를 노려보며 긴장된 공기가 흘렀다. 나가서 얘기합시다. 김성훈이 철수를 밖으로 끌고 나갔다. 오부 진실의 폭로. 카페에 마주 앉은 철수와 김성훈. 침묵이 길게 흘렀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김성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하지만 철수는 차갑게 대답했다. 죄송하다고? 내 인생을 망가뜨려 놓고 죄송하다고? 제가 실패한 투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사기칠 생각은 없었어요. 그럼 지금 하는 짓은 뭐냐? 또 다른 사람들 돈 뜯어내려고? 김성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철수가 회사의 정체를 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장인어른, 이것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을 갚으려면 어쩔 수 없다고. 너 때문에 내가 지금 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데. 철수의 목소리가 커졌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미영이는 어떻게 됐냐? 이혼했냐? 김성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영이가 저를 못 견뎌 하더라고요. 아이들도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그 순간 철수는 사위의 처지가 자신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돈 때문에 가족을 잃은 것은 둘 다 마찬가지였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주면 되는 거냐? 장인어른도 그 회사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철수는 할 말이 없었다. 자신도 결국 사기에 가담하고 있었으니까. 나는 너희들의 정체를 몰랐다. 이제 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성훈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철수는 한참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다. 경찰에 신고할 거다. 장인어른까지 같이 잡혀가요. 공범이니까. 철수는 그것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었다. 상관없다. 내 인생은 이미 끝났으니까. 그날 저녁 철수는 동식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아저씨, 신고하면 우리도 조사받을 거예요. 알고 있어. 하지만 이대로 놔둘 수는 없어. 동식은 철수의 결심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그럼 저도 함께 하겠어요. 어차피 갈 곳도 없는 몸이니까. 육부 양심의 선택. 다음 날 아침 철수는 경찰서로 향했다. 손에는 며칠간 몰래 촬영한 증거 자료들이 들어있는 USB가 있었다. 신고하시겠다고요? 경찰관은 철수의 말을 듣고 놀라워했다. 평소 이런 사기 회사 직원들이 자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네. 제가 직접 일해보니 완전한 사기더라고요.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면 안 돼요. 철수는 경찰관에게 모든 자료를 넘겨주었다. 자신이 사위에게 당한 사기 경험도 함께 진술했다.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님도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제가 잘못 가담한 것도 맞으니까요. 경찰서를 나온 철수는 홀가분했다. 비록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양심은 지켰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오후 행복투자 사무실에 경찰이 들이닥쳤다. 직원들은 모두 연행됐고 김성훈도 체포됐다. 아저씨가 신고했구나. 김성훈이 수갑을 찬 채로 철수를 바라보며 소리쳤다. 하지만 철수는 피하지 않았다.
미안하다. 하지만 이게 맞는 일이다. 그날 저녁 뉴스에 사건이 보도됐다. 철수는 동식과 함께 편의점에서 뉴스를 봤다. 행복 투자 폰지 사기 적발. 피해 규모 50억 원. 뉴스를 보던 철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준호였다. 아버지, 뉴스 봤어요. 신고하신 게 아버지죠.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집으로 오세요. 준호야, 아버지는 잘 지내고 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형사님이 연락했어요. 아버지가 노숙하고 계신다고. 철수는 당황했다. 경찰이 가족에게 연락한 것이었다. 아버지, 제발 집으로 와요. 아내도 기다리고 있어요. 칠부 가족의 품으로. 준호는 아버지를 찾아 서울역 일대를 돌아다녔다. 경찰로부터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노숙자들이 모이는 곳들을 샅샅이 뒤졌다. 아버지, 드디어 지하상가에서 동식과 함께 있는 철수를 발견했다. 준호는 달려가서 아버지를 꼭 안았다. 아버지, 왜 이렇게 계세요? 연락도 안 하시고. 철수는 아들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며칠간 억눌러 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준호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너희들에게 짐만 되고. 무슨 말씀이에요? 가족이 왜 짐이에요? 준호는 동식에게도 인사했다. 동식은 아버지의 친구라고 소개받았다. 동식 아저씨도 함께 가세요. 우리 집에서 지내시죠. 동식은 손사래를 쳤다. 아니야, 준호야. 나는 괜찮다. 하지만 철수가 말했다. 동식아, 나 혼자 갈 수 없어. 함께 가자. 결국 세 사람은 준호의 집으로 향했다. 좁은 투룸이었지만 며느리 수경은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아버님, 많이 고생하셨어요. 수경은 급히 음식을 준비했다. 철수와 동식은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내일 병원에 가세요. 건강검진 받으셔야 해요. 준호의 말에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돈도 없는데 무슨 병원이야.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날 밤 철수는 오랜만에 따뜻한 이불을 덮고 잠들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며칠 후 철수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처벌받지는 않았다. 피해자이면서 신고자였기 때문이었다. 철수 씨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철수는 조금 위안을 받았다.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준호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준호야, 아버지가 다시 일을 찾아볼까 한다. 아버지, 나이가. 무리하지 마세요. 아니다. 이대로 있으면 너희들만 힘들어진다. 철수의 의지는 굳었다. 비록 70이 넘은 나이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8부 새로운 시작. 철수는 매일 구인 광고를 뒤져보며 일자리를 찾았다. 하지만 70대를 받아주는 곳은 거의 없었다. 동식아, 우리 함께 뭔가 해보자. 철수는 동식에게 제안했다. 뭐려? 작은 가게라도 차려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동식은 망설였다. 사업은 이미 한 번 실패했었다. 아저씨, 돈도 없는데 어떻게?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 포장마차라도. 철수는 준호에게 상의했다. 준호는 반대했다. 아버지,
위험해요. 또 실패하면. 하지만 철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마침 동네의 작은 포장마차를 넘기려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300만 원만 있으면 넘겨받을 수 있대. 동식은 고개를 저었다. 300만 원도 큰 돈이에요. 그날 저녁 준호가 퇴근해서 말했다. 아버지, 제가 돈 빌려드릴게요. 안 된다. 너희들도 어려운데. 하지만 수경이 나섰다. 아버님, 그냥 계시는 것보다 일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마음도 편하실 거고. 결국 준호는 직장에서 대출을 받아 300만 원을 마련했다. 철수와 동식은 작은 어묵 포장마차를 시작했다. 첫날부터 쉽지 않았다. 손님이 거의 없었다. 아저씨, 이거 망하는 거 아닌가요? 동식이 걱정스러워했다. 기다려보자. 며칠 더. 철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준비를 하고 밤늦게까지 장사를 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묵이 맛있네요. 젊은 직장인이 말했다. 철수는 기뻤다. 감사합니다. 자주 오세요. 한 달이 지나자 하루 매출이 15만 원 정도 나왔다. 많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이 생활하기에는 충분했다. 동식아, 우리 해낸 것 같아. 그러게요.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처음으로 웃었다. 구부 진정한 부자. 포장마차 장사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철수와 동식은 이제 안정된 수입을 얻고 있었다. 하루 매출이 20만 원을 넘는 날도 생겼다. 아저씨, 요즘 정말 좋아 보여요.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말했다. 철수는 미소 지었다. 일이 있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그날 저녁 철수는 준호에게 봉투를 건넸다. 이게 뭐예요? 빌린 돈 갚는 거다. 50만 원씩 갚을게. 준호는 놀랐다. 아버지, 벌써요? 천천히 갚으셔도 돼요. 아니다. 빚은 빨리 갚아야 해. 철수는 그동안 번 돈을 모두 저축했다. 자신은 최소한만 쓰고 나머지는 빚 갚는 데 썼다. 몇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철수의 포장마차 앞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김성훈이었다. 장인어른. 김성훈은 초라한 모습이었다.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다. 성훈아. 철수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하지만 그를 매정하게 대할 수는 없었다. 어묵 하나 주세요. 김성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철수는 어묵을 주면서 말했다. 돈은 됐다. 아니에요. 제가 낼게요. 김성훈은 1,000원을 내밀었다. 철수는 받지 않았다. 미영이는 어떻게 지내냐? 잘 지내요. 재혼했어요. 좋은 사람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철수는 안도했다. 딸이 행복하다니 다행이었다.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쉽지 않지만 성실하게 살려고요. 철수는 한참 고민하다가 말했다. 우리와 함께 일할래? 동식이 깜짝 놀랐다. 김성훈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장인어른, 제가요? 조건이 있다. 절대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 손님들에게 진심으로 대해라. 김성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세 사람이 함께 포장마차를 운영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됐다. 어느 날 저녁 철수는 동식과 김성훈에게 말했다. 우리가 진짜 부자가 된 것 같아. 돈이 많아서요? 아니다. 함께 일할 사람들이 있어서.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10부 인생의 완성. 1년 후 철수의 포장마차는 동네에서 유명해졌다. 할아버지네 어묵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매일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이 있었다. 할아버지, 오늘도 맛있게 해주세요. 단골 손님들이 인사했다. 철수는 활기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오늘도 정성껏 만들어 드릴게요. 동식과 김성훈도 이제 능숙하게 일을 처리했다. 세 사람의 팀워크는 완벽했다. 오후에 준호가 손자 민수를 데리고 왔다. 할아버지, 5살 민수가 달려와서 철수를 안았다. 우리 민수 왔구나.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해줄게. 철수는 손자에게 특별히 만든 어묵을 건넸다. 할아버지, 제가 커서도 할아버지처럼 될 거예요.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이요. 철수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자신의 손자가 이렇게 생각해준다니 감동이었다. 저녁에 포장마차를 정리하면서 세 사람은 대화를 나눴다. 아저씨, 우리 돈 좀 모였으니까 가게를 키워볼까요? 동식이 제안했다. 나는 이게 좋아. 더 키울 필요 없어. 철수는 만족해했다. 왜요? 욕심부리면 다시 망할 수 있어. 적당히 벌고 만족하며 사는 게 최고야. 김성훈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도 욕심 때문에 모든 걸 잃었으니까. 그날 밤 철수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준호와 수경, 그리고 민수까지. 작은 식탁이었지만 따뜻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시다니. 수경이 말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야. 마음이 중요한 거지.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2년 전만 해도 절망에 빠져 죽고 싶었던 자신이 이제는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다. 돈이 많지는 않지만 가족이 있고 함께 일할 동료들이 있고 자신을 기다려주는 손님들이 있다. 이것이 진정한 부가 아닐까. 며칠 후 철수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자신이 신고한 행복투자 사건으로 회수된 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배분된다는 것이었다. 철수 씨에게는 500만 원이 배분됩니다. 담당 공무원의 말에 철수는 기뻤다. 하지만 그 돈을 혼자 가질 생각은 없었다. 동식아, 성훈아, 이 돈으로 우리 포장마차 좀 더 좋게 만들자. 아저씨, 그 돈은 아저씨 거예요. 아니다. 우리가 함께 일해서 번 거야. 세 사람은 그 돈으로 포장마차를 개선하고 일부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했다. 어느 날 저녁 포장마차를 정리하면서 철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여보, 내가 해냈어요. 다시 일어섰어요. 죽은 아내에게 속삭이는 철수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고생 많았어, 철수야. 바람이 부는 것 같았다. 마치 아내가 대답해 주는 것 같았다. 철수는 미소 지으며 집으로 향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돈을 잃었지만 진정한 부를 찾았다. 가족의 사랑, 동료의 우정, 그리고 자신에 대한 자부심. 이것이야말로 그가 평생 찾아 헤맸던 진정한 보물이었다. 끝.
돈의 무게는 가벼울 수도 무거울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랑의 무게는 언제나 우리를 든든하게 받쳐준다.